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남들처럼 해외로 나가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저는 그보다 국내 여행을 더 좋아했어요. 한 번쯤 들어본 이름 있는 명소부터 지도 한 구석에 점처럼 찍혀 있는 작은 시골 마을까지 알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싼 호텔에 머무는 여행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여행도 똑같이 좋았죠. 숲이 울창한 계곡 옆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기도 했고, 해질녘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도 좋아했죠.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결국 여행 덕분에 시작됐답니다. 남편과 저는 여행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기록장이었죠. 좋았던 여행지 몇 곳, 찍었던 사진 몇 장, 그리고 다음엔 이런 걸 챙겨야지 하고 메모해두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블로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습니다. 블로그는 그야말로 여행 팁을 나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계절엔 어디가 좋아요? 이 길은 차 막히니 새벽에 출발해야 해요. 이 맛집은 알려진 것보다 별로였어요. 좋았던 경험도 주의해야 할 점도 모두 적었죠. 그리고 그 글 아래 매일같이 댓글을 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처음엔 그저 열성 구독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 글을 읽고 꼭 댓글을 남기고 정보를 묻거나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댓글이 쌓이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이름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날 기회가 찾아왔죠. 당시 저는 여행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정보와 경험을 책으로 묻고 싶었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블로그에 공지를 올렸죠. 함께 여행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준비해요. 그날 남편이 왔습니다. 수십 개의 댓글, 수백 줄의 온라인 대화가 현실의 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저와 남편은 정말 놀라울 만큼 잘 맞았습니다. 첫 대화에서부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말에 자꾸 고개가 끄덕여졌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 같은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원래는 모임 원칙상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예외였죠. 제가 남편을 많이 마음에 들어있던 만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첫눈에 서로에게 빠져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강하게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연락은 하루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런 데 가볼래요? 이곳이 그렇게 좋다는데 같이 가볼까요? 메시지 한 줄, 전화 한 통이 오갈 때마다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적당히 썸을 타자는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주고받은 계획표는 곧 함께 떠나는 여행 일정표로 바뀌었죠. 결국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낯선 마을 골목을 걸으며 새로운 풍경 앞에서 같은 감탄사를 터뜨렸죠. 그런 날들이 3년이나 이어졌고 우리의 여행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여행이든 뭐든 계획하고 서치하고 스케줄을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저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겠구나.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의 여행도 마냥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호텔을 고르고 음식점을 알아보고 일정을 짜는 과정조차 신났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딱 처음뿐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같은 여행인데, 그리고 나름 여행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시댁 식구들과 가면 좋은 소리보다 볼멘 소리, 불평,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거듭할수록 깨달았습니다. 시댁과의 여행은 그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날 구성은 딱 이랬죠.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 저는 이 여행을 위해 정말 꼼꼼히 준비했어요. 스케줄을 짜기 전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호텔이 좋으세요? 펜션이 좋으세요? 어디 가보고 싶으신 곳 있어요? 답변을 정리해 보니 호텔보다는 펜션 쪽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맞춰 여행지를 고심했죠. 마침 당시에 아주 크게 야시장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어 보이고 다들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여행지로 선택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모든 정보를 다 공유했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는데 어머님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야시장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결국 투표까지 거친 후 결정된 여행지였습니다. 분명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청했니? 아우, 허리 아파 죽겠네.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기름 낭비하면서 이렇게 멀리 가? 그리고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피곤하겠네. 아, 엄마 왜 그래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요? 그리고 엄마도 여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설레발 떨면서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한 거지. 아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아, 어머니, 이따가 제가 운전할 거고요. 아, 그러셨군요. 전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휴, 됐다. 뭐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뭐. 분명히 좋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흥미를 보였고 야시장 가면 먹을 게 많겠다라며 은근히 기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길을 달리는 동안 그 좋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꼬투리 잡기 모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상 같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도중 들른 휴게소만 몇 개였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발이 아프다. 다리 좀 펴야겠다. 이 말이 나오면 차는 또 휴게소에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정은 따로 있었죠. 달리는 도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라 당연히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없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끙끙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 지금 소변이 급해. 급해. 급하다니까. 결국 뒷좌석에서 그냥 소변을 보셨습니다. 시원하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너무 멀리 가자고 해서 차에서 소변까지 보게 됐네. 너무 고생시킨다 정말.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었는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100번은 쉰 기분이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차 안에서 소변을 보신 사건, 그 여파가 여행 내내 이어졌습니다. 우선 결국 전문 업체에 세척을 맡겼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고 물티슈로 닦고 비닐 깔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웃긴 건 여행 기간 동안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희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말은 좋게 하셨죠. 저희 부부 편하라고. 어른들이 타면 불편하지 않냐고. 결국 시부모님은 시누이 부부 차를 타셨었죠. 속은 뻔했습니다. 냄새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모를 줄 알아? 차는 차대로 기분이 묘하게 상했고 여행은 여행대로 이미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션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시어머니가 아니죠.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첫마디, 방이 너무 좁다. 바로 이어서 소리가 난다.
방을 바꿔줘라.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펜션 전체가 마음에 안 드신 눈치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냄새 난다. 결국 펜션 주인까지 불러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상황은 꼬여갔죠. 그러면서 제게 나는 깔끔한 사람이니 남이 쓰던 변기는 안 쓴다며 제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비누칠해서 싹싹 닦으라고. 아, 전 닦았습니다. 소변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얼른 해드리고 더 이상 말 안 나오게 하자. 그 생각하느라 후다닥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참 두 번 예민하면 변기 바꾸라고 하겠네. 남 차에서 소변 보신 분이 하실 만한 말은 아닌 듯한데. 그럼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그 이유는 진짜 진상 투어의 정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는 곳마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여긴 너무 비싸다. 이 돈 주고 왜 이걸 해? 왜 이걸 사? 왜 이걸 먹어? 불평, 푸념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기가 쏙 빠진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결국 예정보다 일찍 올라오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또 휴게소, 그리고 또 휴게소. 쉬지 않고 차를 세워야 했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신혼부부 차에서는 소변 안 보셨나 보더라고요. 다시는 여행을 가면 안 되겠다. 첫 시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이런 고생을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음부터 여행이라 하면 남편과 둘만 가야겠다고. 놀랍게도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새 차를 맡기며 생돈을 날린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행은 우리 둘만 가자.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도 느꼈으니까 앞으로 같이 가자 말 안 하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음 여행도 또 그 다음 여행도 계획은 언제나 둘만 가자로 시작됐습니다. 여행지를 고르고 호텔을 예약하고 일정을 짜는 단계까지는 언제나 둘만의 여행이었죠. 하지만 결국 어쩌다 보면 시부모님이 끼든지 신의 부부가 끼든지 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누나 부부가 그 주에 시간이 된다는데 같이 가자네. 그런 식으로 우리만의 여행은 결국 시댁 단체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갈 때마다 분란은 꼭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불평에서 시작해 결국엔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여행에선 시어머니가 아프기까지 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그로 인해 모든 일정은 전부 꼬여버렸죠. 병원을 찾아가야 했고 약을 사러 뛰어다녀야 했죠. 그리고 정말 웃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까진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우리가 찾아가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여행 오면 재수가 없는 것 같다고. 재미도 없고 재수도 없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그럼 안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꼭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좋은 호텔이나 펜션에 묵으면 반드시 이런 말도 하셨죠. 우리 아들 돈 많이 깨지겠다. 우리 아들 돈 많이 쓰니까 재밌게 놀고 싶은데 며느리 여행 스타일은 나랑 맞지가 않아. 항상 내가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 전에 여행 다녔을 땐 안 그랬었는데. 그치 아들? 그렇다고 정말 재미없게만 계시느냐? 아니요. 남편과 시아버지 양쪽에 딱 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다니십니다. 저는 수발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니까 참아줬어요. 그리고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절대로 남편에게 선포를 했어요. 다신 안 간다고. 그리고 한동안 여행이라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안 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발바리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인간인데 한 6개월에 그냥 회사 집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임신 준비를 위해서 저희 부부는 의논 끝에 제가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사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게 제안을 했고요.
여행? 정말? 아니야. 그냥 좋은 데서 식사나 하자. 당신 처음엔 그렇게 말해도 결국엔 다 딸고 가잖아. 아니야, 정말이야.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오자. 그리고 자기가 퇴사하는 게 임신 준비 때문인데 가서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오자고. 정말이야? 정말 딴 말 안 하는 거지? 아이, 그럼 자기가 알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해. 좋은 곳으로. 내가 기분 좋게 쏠 테니까. 와, 뭐야.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한다. 이번엔 무리 좀 해야겠는데? 그동안 너무 근질근질했었어. 그리고 내가 쏠 테니까 걱정 마.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았는데 내가 쏴야지. 안 그래, 자기야? 저는 1박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프라이빗한 온천을 예약했어요. 그 돈이면 해외를 가지 하겠지만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정을 보내고 그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제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얘, 나도 그 온천 가고 싶었었어. 어머머머 네가 웬일이니? 나랑 이번에 통했나 보다. 처음으로 너랑 나랑 통했어. 네? 그게 무슨... 성현이한테 들었어. 니들 그 유명한 온천 간다고. 같이 가야지. 그럼 거기는 가야지. 아니, 어머니. 그런데 얘, 너 우리 아들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니? 너 이제 돈도 안 번다며. 아우, 좋기는 한데 너는 보면 항상 좀 과소비를 하더라. 그런데 과소비를 해도 좋은 과소비가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나쁜 과소비를 하더라고. 아, 네, 그런가요? 그래, 그렇긴 하더라. 나는 뭐 원래 온천 좋아라니까 싼 데 가도 아무 상관없기는 해. 돈 좀 그만 써라 이거사. 우리 아들 뼈 빠지겠어. 넌 양심도 없니? 암튼 같이 가줄게. 준비해라. 남편에게 바로 따졌죠. 그런데 남편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다고 하면서요. 아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여행 간다는 그날 같이 여행 가자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야. 자기야, 미안해. 그런데 이번에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거기는 가고 싶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별일 없을 거야. 정말 그럴 거야. 진심이야? 난 싫다고 했는데 또 이러기야? 자기야, 미안해. 아휴, 얼른 인원 추가해. 비용 더 나오겠네. 그래도 기분 좋게 다녀오자. 자기야, 얼른 예약 변경해. 알았지? 급히 전화를 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기분이 역력했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또 넘어가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행 당일 각자의 차를 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행 장소에 도착을 했죠. 그곳 온천. 그런데 허름한 여관 온천. 아니 뭐냐? 여기서 뭐 먹는 거야? 왜 도착했다고 뜨지? 아니, 우리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난 이쪽으로 오라고 하길래 뭐 먹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미정아, 식당도 없잖아. 아니요, 제가 변경했어요. 어머니가 하도 이 사람 돈 쓴다고 뭐라고 하셔서. 뭐? 아니 얘, 지금 이 허름한 여관 온천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어머니, 온천 좋아하신다면서요. 온천물은 다 똑같아요. 제게 비효율적으로 과소비한다고 뭘 하셨으면서. 이게 바로 효율적인 과소비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여기 너무 낡았잖아. 녹물 나오는 거 아니야? 물은 다 같은 물인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어머니, 이번에 이 여행도 그렇고 그동안의 여행도 그렇고 어머니 아들 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제 돈도 항상 반씩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는 아들 돈만 들어간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여관 온천만 예약해 뒀습니다. 식사하시는 거나 어디 놀러 가시는 건 아드님 돈으로 아드님 지휘 아래 하시면 됩니다.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얘, 너 지금 삐친 거니? 치질하게? 삐치기는요.
저도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그 온천에 와 계세요. 그 비싼 온천. 뭐? 아니, 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고 우린 이렇게 낡은 곳에 오게 하고? 너 지금 미쳤니? 미치기는요? 언제 마음에 한번 들어 하신 적 있으세요? 뭐 해드려도 불평, 불만. 저희와 여행 오면 재수없다고 하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저만 빠지면 재수 있는 여행이 될 테니, 아버님과 아드님 끼고 만족할 만한 여행하시길 바랄게요. 저만 없으면 어머니 불평 안 하실 거잖아요. 자기야,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왜 그래? 너야말로 왜 그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또 이렇게 해? 언제 한번 좋은 소리 들은 적 있었어? 난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만족하거든? 한 번도 불평불만 한 적 없다고. 너 이 새끼야. 와서 화장실 청소해볼래?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너도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엄마도 너한테 소변 보는 소리 들려주고 싶다고. 어디 한번 들어볼래? 잡지 마. 난 갈 거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온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남편이 온천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은 얼굴이 바람에 씻긴 듯 후줄근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시아버지에게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그렇게 쌩글쌩글 웃던 애가 이런 행동을 하겠냐? 괜한 이상한 것에 꽂혀서 아들 거리다 보면 결국 아들 이혼시키는 거야. 당신도 좀 그만해. 역시 시어머니도 혼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의 입장을 생각 못하고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장모님, 제가 지금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안타깝게도 여기는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고. 그리고 난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거든. 그럼 자네는 이 넓은 거실 바닥 한번 닦아보겠나? 결국 남편은 그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물 걸레질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속죄의식 같기도 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남편은 다시 시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각자 여행을 한 뒤 저는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커다란 글씨로 앞으로는 절대로 아내의 말만 듣는 남편이 되겠다. 맹세한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한참 동안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조금 뭉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하마터면 정말 이혼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는 3살입니다. 전 얼마 전 재취업을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냥 그렇습니다. 딱히 좋지도 딱히 나쁘지도 않은 그냥 거리를 지켜야 하는 사이.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남편은 이제 제 편입니다. 더불어 시아버지도요. 그리고 그들이 완벽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 며느리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슬기롭게. 그리고 재미나게. 호호.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딸에겐 박하게 하고 자기 딸에게만 후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집에서 40평대의 집을 받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긴 했었어요. 바로 여동생 대학 졸업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남편은 분명 불편하긴 했었겠지만 말 그대로 40평대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따위 불편함이 대수였겠습니까? 처제랑 사는 거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남편은 그 조건 받아들였고 결혼 후 저희는 40평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동생은 막바지 학기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저희 집에서 나가긴 했는데 3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애 없다. 아무리 큰 아파트라고 해도 어느 누가 처제를 데리고 살겠니? 그 불편함 얼마나 크겠어. 더군다나 우리 아들만 불편하겠니? 우리도 너무 불편하다. 아들 집 갈 때마다 사돈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고 김치 하나를 가져다 주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고 큰 걸 받긴 했는데 감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불편하다고. 어머니, 그럼 이 집에서 저희 나갈까요?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애도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내거신 거라고요. 그럼 어머니, 이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긴 아들 집이 아니라 저희 집입니다. 저와 어머니, 아들의 집이요. 하여튼 한마디도 치질 않아. 내가 너처럼 시댁에 와서 날아다니는 애는 처음 봤다. 첫째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니? 며느리가 한결같아야 하는데 하나는 너무 조용하고 하나는 너무 나대고 아이고 아이고 항상 본전도 못 찾지 내가. 3년 내내 저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집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 명절을 지내고 싶은데 여동생의 일정이 어떨지 모르니 그것도 쉽지 않다면서 불평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공부가 바빠 본가에 잘 가지 않는 여동생을 비난하기도 하셨었고요. 벌써부터 밖으로 돌면 어떻게 하냐고 학교 다니는 주중에는 집에 있어도 되지만 주말에 적어도 본가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가 눈치가 없다고 요즘 젊은 애들 지들만 편하면 장땡이라고 하던데 딱 제 여동생이 그런 스타일인 듯 하다고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엔 화가 났었고 대꾸를 했었는데 제 입만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제게 잽을 날려오시는 분이었고 제가 대꾸를 하고 뭐라 말을 하며 물러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제 욕을 늘어놓았었으니까요. 그 대상자는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형님과 성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동서지간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다르다 보니 편안해지는데 매우 힘들었었는데 그 형님을 붙잡고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시곤 했었죠. 말을 어디에 옮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처음엔 좀 오해를 하긴 했었어요. 저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제가 말을 하기 전엔 절대로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길래 아, 어머니가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 놓아서 형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었죠. 그래서 다가가려는 마음을 일찌감치 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형님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님은 정말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꾸라도 하지.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엔 시어머니가 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괴롭히는 데에도 그냥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도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 같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었고요. 시부모님, 시누이, 그리고 저희 부부, 형님 부부 이렇게 각자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는 이미 식당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형님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비 온다고 했었니?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지하 주차장 없어서 비 맞았잖아. 너는 일찍 들어와서 비 오는 거 알았으면 우산 갖고 나와 있어야 한 거 아니니? 이게 뭐니? 네 아버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시누이도 그렇고 몽땅 다 비 맞았잖아. 나와서 우릴 맞았어야지.
비 오는 것도 형님 탓이었고, 자기들이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도 형님 탓이었고, 그래서 비를 맞은 것도 형님 탓이 되더라고요. 어떤 시어머니 유형인 줄 다들 아시겠죠? 이런 분인데도 형님은 단 한마디 하시질 않더라고요. 저는 저까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덩달아 나빴는데, 정작 당사자인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형님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럼 대략적인 인물들 이야기는 한 듯하니 본격적으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었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심에 저희 시누이가 있는데요. 시누이는 참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이 다 밝아질 정도입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픈 카톡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제목의 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소개팅 앱처럼 운영이 되는 듯한데 신유이는 그 오픈 카톡을 매우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카톡방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 사귀고 알아가는 건 각자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또 반겨하는 눈치였었고요. 그 남자가 좋은가 보다.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지금 그 남자랑 산다는 말 아니겠니? 이번에 결혼을 하는 건가? 아이고, 이번엔 좀 잘 돼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상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옛날 제 동생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본가 가는 것을 꺼려하는 건 애가 뭔가 있는 거라고. 혹시 남자와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애를 잘 살펴보라고. 그리 오해를 했었으면서 나이도 어린 사람 아니고 철이 없어야 하는 나이도 아닌데 남자 만나서 들어오지 않는 시누이를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한다? 참 이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시어머니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참 모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누이는 가끔 주말에만 시부모님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그마치 6개월 동안 그 남자와 동거를 했고요. 거기까진 그래요. 시누이 일이고 시누이 인생이니 한심하지만 뭐라 말 안 하겠습니다. 시누이 부모가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떠들어 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 시누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편 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물며 백수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또한 월세였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버는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었다고. 아, 한숨 나오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런 이상한 남자 만나서 동거를 하더니 임신까지? 결혼까지 한다고? 시 부모님도 모든 사실 알고 대단하게 실망을 하셨지만 자기 딸한테는 엄청 유하고 후한 분들이라 그런지 또 시누이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뭐 애국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라고는 형님이 낳은 아이 달랑 하나인데 며느리가 둘이면 뭐하냐고, 결혼 생활만 오래 하면 뭐하냐고, 하나 낳고 다른 하나는 낳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딸이 이런 큰 일을 이뤄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창피했죠. 그런 말을 하는 시부모님 보면서 시누이와 그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허락받고자 찾아온 사람인데 머리도 다듬지 않고 얼굴에 수염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리고 그 양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빌려온 건지 어울리지도 핏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와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뒤로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시누이의 행태를 알아온 남편은 포기 상태인 듯 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그래, 네가 좋다면 결혼해야지. 저렇게 해볼 줄 웃고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모양새였었죠. 신우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는 관계로 식은 올리지 않고 양가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했고,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토당토한 한마디로 코 베어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남편 말고 저만 시부모님 댁에 부르시길래 감이 좀 좋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만 말았죠. 그리고 그날 형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단을 지어버리게 되는데, 집에 찾아가는 시누이와 그 시누이 남편이 있었고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정말 좋질 않더라고요. 한 소리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맞았던 거죠. 시부모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이미 결론을 지었다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이니 저와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시키더니 말을 하셨죠.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겠다. 우리 딸이랑 사위, 그리고 첫째 애들이랑 말이다. 네? 다 같이 모여 사신다고요? 어디서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요? 애가 태어나는데 그 좁은 월세집에서 사는 건 아닌 듯해. 그렇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아휴, 네 시아버지나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여기서 다 모여 사는 건 너무 북적거리지 않겠니? 그들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형님 부부 이렇게 모여 살겠다. 그리고 시부모님, 형님 부부 집 전세를 빼서 제게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집을 하나 얻으라는 말이었죠. 네가 말하지 않았니? 그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니들 부부 집이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부 집이니? 네 집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너만 불렀다. 그 집이 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삼아.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가 살 예정이야. 어차피 조금 더 나이 들면 큰 며느리랑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 우리 딸도 데리고 살고 사이도 데리고 살고 큰 며느리 큰 아들 다 같이. 너는 빼주마. 너는 우리 평생 모시지 않아도 된단다. 대신에 그 집 말이야. 40평대니까 다 같이 들어가 살아도 될 것 같거든. 그거 우리한테 넘겨주고 니들은 우리가 주는 돈으로 좀 작은 걸로 집 얻도록 해라.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불렀다. 하마터면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왜 가족을 위하는 길인데? 나는 이 사람들을 진정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저희 보고 집을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돈을 줄 테니 집을 다시 얻으라고요? 저희가 왜요? 저희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그러자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집 내어주기 싫으면 언니가 우리와 함께 살던져.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된다. 큰애가 모시고 살겠다 했는데 네가 집을 주지 않는다 하면 네가 우리랑 함께 살아도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넌 이럴 줄 알았다. 한 번 정도는 거절을 해야 네 직성이 풀리지? 그런데 얘, 너는 네 형님 보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니? 쟤 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부모님 지시에 따르는 거. 쟤는 너처럼 눈 말똥말똥 뜨면서 대꾸도 안 해.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이래서 윗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아무리 네가 잘났다고 해도 절대로 큰애 마음처럼은 안 되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님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앉아있는 시부모님 앞에 뭔가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기요. 이혼 서류예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이거 뭐 젠장? 뭐 하는 집구석인지? 백수랑 결혼해서 애 가져가지고 기어 들어오는 년이나 그년 생활하는데 편히 봐주려고 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남편 새끼나 나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를 보고 만만하게 보는 시부모 것들이나 나 진짜 이제는 니들이랑 안 해. 야, 이혼해. 난 너랑 이제 못 살아. 니들 식구들 수발은 이제 그만둘 거라고. 동서, 집 줄 거야? 나는 이혼할 거야. 지금 저 여자가 말 다 개뻥이야. 나는 이 계획 듣자마자 이혼하려고 했었어. 이 여자야. 뭘 알고 씨부려.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죽여버릴 거니까. 너 따라오지 말라고. 너가 가장 나쁜 새끼야. 알아, 이 새끼야? 형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셨고 바로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그 미친 모습을 보고 다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이 이혼한다 하니 아쉬운 건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님을 엄청 회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던 형님 입이 열렸는지 그 입에선 시각 사람들과 말을 할 때마다 쌍욕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님보다 충격이 덜했겠지만 욕을 하면서 대꾸를 한 건 아니니까요. 뻔뻔한 시부모의 행태에 남편이 먼저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자기까지 골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왜 남의 집을 탐내냐고. 이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처갓집이나 다름없는데 아들 체면 깎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냐고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가에 가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제가 받은 충격도 어마어마했었지만 사실 그날 형님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긴 했었습니다. 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 참으셨던 거더라고요. 한 번 정도 연락을 줄 줄 알았는데 저도 싫은 건지 이혼하는 중에 이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자기 딸 인생 거두어 주려다가 첫째 아들은 이혼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팽당하고 지금 아마도 다 같이 모여 살 듯한데 이루어지긴 했네요. 첫째 며느리가 빠지긴 했지만 하여튼 방심은 금물 언제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지 모르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빼앗기겠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없겠죠. 다만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꾼 그들이 웃길 뿐이네요. 그나저나 형님, 잘 사시죠? 언제 연락 한번 주세요. 저도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인연 끊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작은 광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그 특유의 감성과 감각으로 버티는 그런 회사였죠. 회의가 많고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고 마감은 늘 촉박했지만 그 속에서 어쩌면 저는 제 역할을 꽤 잘 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같은 경우엔 같은 건물 3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언론사였죠. 이름을 들으면 아, 거기 할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어요. 딱 유명하진 않지만 기사 하나 정도는 포털 첫 화면에 실릴 수 있는 그런 언론사요.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거긴 참 인간 관계가 미묘하게 얽히는 장소예요.
커피 하나 마시려고 줄을 서다 눈인사를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몇 번 같이 타다 보면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아무 인연 없을 사람과 엮이기도 하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늦는 선배 때문에 식당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광화문 직장인들이라면 다 알죠?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게 전쟁이라는 거. 편의점 도시락은 점심시간 딱 시작이 되자마자 바닥이 나고 그나마 밥값도 착한 식당들은 사람들로 줄이 쫙 늘어서 있죠.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일로 오면 돼요. 내가 줄 섰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남자, 즉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배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와, 센스 있다.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선배는 벌써 웃으며 자리로 향했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새치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날 식사는 저와 선배 그리고 남편과 그의 동료 넷이서 함께하게 됐고 의외로 식사는 꽤 유쾌했어요. 광고 일 하시죠? 와, 우리 쪽이랑도 많이 겹치겠네요. 언론 쪽은 오히려 광고주보다 더 까탈스럽다면서요? 서로의 일에 대한 약간의 농담, 취향이 맞는 메뉴 얘기, 누가 더 고된 직장인인지에 대한 티 없는 신경전.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고, 저녁에 간단하게 술 한 잔도 하게 됐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어요. 자연스럽게. 별말 안 해도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 선배와 남편의 동료도 거기서 눈이 맞았다는 거죠. 야, 이거 복권 같다. 점심 한번 같이 먹었더니 둘 다 커플이 됐네. 광화문 점심 이념 법칙.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겠네. 웃으면서 얘기하곤 했죠. 선배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거의 동시에 시작했지만 선배 커플은 번개처럼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야, 너도 얼른 해. 결혼 좋다. 안정적이고 애 생기면 일도 정리하고 너무 좋아. 선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죠. 나도 결혼하자마자 퇴사하게 될까? 임신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밀려나는 걸까? 내 커리어는 거기서 끝나는 걸까? 물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많은 걸 내려놔야 할까봐 그게 겁이 났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난 너한테 무리하게 결혼 이야기 안 할게. 우리 지금 충분히 좋잖아. 너 준비되면 말해줘. 난 계속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날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죠. 그 일이 일어난 건 봄이 막 지나 초여름으로 향하던 때였어요. 장마가 오기도 전인데도 하늘은 자주 흐렸고 기분도 좀처럼 맑게 트이지 않던 나날들이었죠. 형이 돌아가셨어. 남편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의 형. 그분은 대기업에서 꽤 좋은 자리에 있다가 돌연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간 분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그냥 다 내려놓고 살고 싶어 했어. 남편이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텃밭을 일구고 자신이 지은 집에서 스스로 장작을 패고 아침엔 새소리에 일어나고 밤엔 촛불을 켜는 거의 자연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었죠.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편도 어딘가 부러워하는 눈치였던 게 기억나요. 그런 형이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막걸리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어두운 시골 도로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치인 후 도주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왜 자전거를 탔을까? 그것도 밤에. 형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자책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형의 지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남편과 시어머니 몇몇 친척들만이 함께했죠. 저도 물론 옆에서 함께했지만 사실 저는 그 장례식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차분한 목소리였고 그 말투에 왠지 모를 무게가 느껴졌죠. 자기야, 형이 살던 곳으로 가면 안 될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 집을 정리하러 간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이 살던 집 참 좋아. 조용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더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회사도 일도 사람들도 이젠 너무 지쳤어. 형이 그곳에서 살게 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나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나 혼자 가면 자기를 잃을까 봐 겁나.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거 잘 알아. 근데 자기야, 나와 함께 가주면 안 될까? 저는 술을 먹는 줄 알았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럼 일은? 당신 회사는? 내일은? 회사는 나 그냥 그만두려고. 너도 굳이 회사 다니지 않아도 돼. 요즘은 광고 일도 프리랜서로 많이 하잖아? 너 실력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소소하게, 조용하게, 욕심 없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줘. 어? 자기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니, 그 후로 며칠이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광화문에서 익숙한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지나던 거리, 일로 바쁘게 움직이던 나날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남편과의 함께라는 이유로 낯선 시골 마을로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가면 자기를 잃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어떤 간청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의 손을 잡고 시골로 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커리어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결심하고 나니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어요. 우선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남편 역시 그의 언론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의 삶을 털고 내려간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기도 했어요. 마치 바쁘게 숨만 쉬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다운 삶을 찾으러 가는 기분이랄까요?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지인 몇 명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고 우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 상을 치룬 가족들인데 결혼식을 한다는 게 조금 괴리감이 있기도 했고요. 그날은 남편이 시골집을 먼저 둘러보겠다고 먼저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미리 좀 보겠다고 청소도 해놓고 물품도 좀 사놓겠다고 그 말을 서울에서 남은 정리를 하며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즈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너랑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라니 조금 낯설긴 했지만 결혼 앞두고 예비 며느리와 시간을 갖고 싶으신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약간 단정한 차림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주 엉뚱하고도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 네, 우선은 그렇긴 해요. 상태 봐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새 집을 구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요. 그래도 거저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니?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돈을 달라고 할 일도 없고, 그럼 대가는 지불해야 하지 않겠니? 네? 무슨 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부동산 계약서도 아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소 조심스러운 듯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준비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 있잖니? 걔가 사정이 좀 그래.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 버거워한다고. 근데 너랑 성현이는 워낙 성실하고 바른 애들이니까 그 아이 잠시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싶어서 너희들한테 있는 게 우리 손주한텐 더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요? 형 집에 들어가는 대신 시누이의 아이를 맡아달라 이건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시누이의 아이잖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물론 그땐 부부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한 아이의 양육자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심지어 이유가 형 집을 거졌으니까 라는 건 더 황당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해요. 근데 그거 저한텐 좀 무리예요. 솔직히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도 저희가 일단 가보기로 한 것뿐이에요. 상태 안 좋으면 새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부모님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돈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성현 씨 통해서 어머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절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 순간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팔짱을 낀 채 식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끝까지 말투를 낮추지 않았어요.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서요. 그 집을 얻는 대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나 성현 씨는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시누이도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그걸 책임질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은 예상 못했다는 듯 놀라더니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다신 그런 요구 없게 교통정리할게. 괜히 너 혼자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불편한 대화를 모두 전하고 남편도 단호히 말했죠. 너한테 그런 얘기 하다니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다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부담 안 주게 정리할게. 그 말에 마음을 놓았고 그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골로 이사를 내려왔고 본격적인 전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꽤 낭만적이었죠. 해 뜨면 눈이 떠지고 모기장을 친 채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정적과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지는 밤. 하지만 낭만은 며칠, 현실은 매일이더라고요. 물을 펑펑 쓰지 못하고 장 보러 나가려면 차로 30분은 좋게 가야 하고 도시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몸으로는 매일매일이 작은 불편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적응하려 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곳에 온 건 이 사람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진짜 우리 삶을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남편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철컥!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낯선 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이 하나가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덜덜 떨리는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 혼자? 이 먼 시골집까지? 그것도 아무런 말도 없이? 택시는 누구랑 왔어? 너 혼자 온 거야? 택시 아저씨가 여기에 내려주셨어요. 엄마가 먼저 가 있으래요. 참담했어요. 믿기지 않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리 없었죠. 그 다음은 시누이에게 역시나 무응답.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이를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애가 무슨 죄겠어. 안 그래 자기야? 맞는 말이었죠. 애가 무슨 죄예요. 하지만 그건 사과나 해명이 전제되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아이 앞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 밥부터 먹이자.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저는 정성껏 밥을 차렸고 조카에게도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힘들지 않았어? 멀리 혼자 와서 무서웠을 텐데. 조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묵묵히 밥을 먹더군요. 그 작고 여린 손이 숟가락을 쥐고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아이한텐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건 어른들의 문제지 그 아이 탓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 너 보니까 확실해졌어. 우리 애 생기면 넌 진짜 좋은 엄마 될 거야. 조카한테도 이렇게 다정한데 우리 아이한테는 얼마나 사랑 줄지 눈에 보여.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려야 할지 아니면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인지 순간 헷갈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아이를 혼자 우리 집에 보낸 걸 이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뭐야. 입을 열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있었으니까. 최소한의 성인으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불편한 감정을 감추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드디어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저에게 온 게 아니라 남편에게 온 것이었죠. 남편은 밖에 나가 전화를 오래도 받더군요. 오며 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군요. 누나한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너 보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줬어. 그리고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래. 기회? 어, 애 하나 키워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 우리도 이제 곧 아이 가질 테니까 연습 삼아. 괜찮잖아. 연습.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물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일 중으로 짐 다 보낸대. 애 옷, 책, 장난감, 친구류 다 보내면 정리해야겠다. 아, 얼른 자자. 이제야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애는 내가 시킬게. 그리고 조카 손을 잡고 욕실로 향하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저는 거실로 돌아와 말없이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정말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돈 물건도 없었고 꼭 챙겨야 할 짐도 별로 없었어요. 그 집에 오기 전 조심스럽게 싸왔던 티포트며 머그컵, 햇살 좋은 날 쓰려고 가져온 패브릭 커튼, 전부 그냥 눈에 거슬릴 뿐이었어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땐 여기서 시작될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소담하고 단정하게. 두 사람만의 조용한 공간을 차곡차곡 쌓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그 집은 그 어떤 곳보다 낯설었어요.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고 낯선 아이의 신발이 거실을 차지하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에 적응해 있었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조카의 목소리가 욕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고 현관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니들 다 짰구나. 연습 삼아? 기회?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목욕 잘 시키고 짐도 잘 정리하렴. 너는 짐 정리하고 나는 너와의 인연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지? 문자를 보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15분쯤 달렸을까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감정도. 하지만 남편의 전화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통, 5통, 그리고 10번째쯤 전화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게 끝인가 싶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벨소리조차 기분 나쁘게 요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 근처 휴게소에 도착했기에 차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듯 핸드폰을 들었죠.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뭐야?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거야? 애를 그렇게 두면 어쩌라고? 너 그거 학대인 줄 몰라? 왜 네 남편 전화 안 받냐? 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누가 남편이에요? 그럼 뭐요? 짓거리? 그 아줌마 딸만 하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친정으로 가겠다는 거냐? 그래, 어디 와봐라, 어? 어디 한번 와봐. 나도 지금 네 친정으로 갈 테니까. 어머, 왜요? 마중 나오려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 부모님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아줌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엄마에게도 경고했어요. 저희 부모님 집까지 오는 건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상대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친정집 골목을 돌자 낯익은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딱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은 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정자세로 서 있었고 제가 그들을 발견하자 거의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휙 돌려 모른 채 하고 그대로 친정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올라오는 차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다 전한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 아이를 예고 없이 떠맡기고도 태어난 태도, 그 가족들의 말 한마디 없는 통보, 그리고 기회에 운운하던 남편의 말까지. 그 모든 걸 말했을 때 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깟 결혼? 없던 일로 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심이 채 식기도 전에 바깥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 분명히 대문을 잠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이 잠기기 전에 밀고 들어온 거였어요. 마치 자신의 집처럼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그대로 현관을 가로질러 들어오더군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시어머니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들어오지 말아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을 불러댔습니다. 여기요. 얘기 좀 하자니까요. 애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네? 아니 지금 우리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애 좀 맡긴 건데 지금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한다고요.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버지까지 나오셨고 집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오시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 너 지금 가만히 있지 않잖아. 우리 눈에도 보여. 딸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아이를 보낸 건 일방적인 통보였고 전 그거 따를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거잖아. 어차피 애 낳을 건데 그거 내가 부탁했잖아. 니들이 바르니까 좀 애 좀 맡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손주가 그렇게 싫어? 아니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너 왜 우리 아들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 놓냐? 어? 그 돈 너한테만 준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돈도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사돈? 어이가 없었죠. 돈 이야기까지 하다니. 그 돈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집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제게 주신 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돈이 왜 아들 돈? 그 사람 돈이 될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이도 없고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막장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거예요. 제 머리채를 딱 잡으려는 그 순간 인연이라는 고함이 메아리처럼 들렸고 바로 우리 엄마가 시누이의 손을 낚아채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 슬로우 머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쌍욕을 하며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는 여자들이네. 지금 어디 아파요? 지난번에도 안색이 안 좋던데 이 여자 치매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젊은데 이거까지 이러네. 야, 여기서 지랄 떨지 말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어디 남의 집에서 쌩 난리야 난리는. 아니 사돈 이게 뭔 짓입니까? 네? 지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사돈 딸년이 우리 아들 통장 싹 털어왔다고요.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야반 노조를 한 거라고요? 당신 딸년이. 당신 딸년이나 신경 써. 내 딸 신경 쓰지 말고. 네 딸년 자식 키우라고 내 딸 보낸 줄 알아? 그리고 그 돈은 내 딸 잘 살라고 보내준 돈이지 네 딸년 자식 잘 키우라고 보낸 돈 아니야. 어디 더 해봐? 오늘 그냥 끝장을 볼래? 대머리 한번 대볼 거냐고.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린 사람 하나 살리자는 건데?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딸 인생 말아먹자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 앞에 성큼 다가섰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순간 움찔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체격으로 사람을 기죽이는 분입니다. 팔뚝 한번 걷어붙이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입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누이도 아예 말 한마디 못하고 휴대폰만 꼭 쥐고 있었고요. 그렇게 소란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동네 주민이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순찰차 2대가 오고 경찰관이 문 앞에서 정리하자 시어머니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그 말에 우리 엄마는 혀를 끌끌 차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어이있게 사시지 그랬어요? 어이없게 굴어놓고 어이있는 결과 바라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알아요? 그날의 난리는 경찰의 중재로 겨우 마무리가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끽소리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 남편이 찾아왔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버지가 나오는 기척에 당황해하던 사람.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말없이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더니 업어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너는 네 엄마보다 더 나빠. 네 입으로 똑 부러지게 말 못한 죄. 그게 더 나빠. 양심 있으면 다 없던 일로 쳐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엄마의 말은 우리 사이의 종지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허망한 표정으로 무릎을 털며 일어나더니 말없이 돌아섰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설명하겠다는 말, 이해해달라는 말. 하지만 저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변명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난 후 선배를 통해 들었어요. 그 조카 결국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요. 폭력적인 행동, 말을 듣지 않는 태도, 교사에게도 반항적인 말투.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아이도 잘 자라나는 건데 그 집은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죠. 솔직히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아이를 받아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나라도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났으니까. 나 하나는 지켜냈으니까. 그걸 이기적이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누구 하나 지켜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나 하나 챙긴 게 죄라면 차라리 그 죄는 달게 짊어지고 살겠어요. 그날 신우의 머리채를 낚아챈 엄마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거침없이 엎어버린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부모님께 빚진 마음이 커서 그 후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잘하려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도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작은 디자인 사무소에서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 누구의 아이도 누구의 요구도 내 어깨 위에 올라오지 않는 지금. 그냥 이대로 아무 일 없이 그저 조용히 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어떤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걸.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암튼 저 또한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꽤나 굵직한 시간이었죠. 매일매일이 파도처럼 들이치는 10월도와의 전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참 어이없는 소개팅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당시 저는 딱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때는 아니었어요. 일도 재밌고 제 삶을 가꾸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인 한 분이 아주 강력하게 딱 맞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팅을 권해왔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정직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그렇게 자꾸 부추기니까 거절하는 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결국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 그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당한 첫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죠.
정장 차림에 머리 단정하게 빗고 나타난 남자. 첫인상은 뭐랄까, 너무 정석적이라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딱 봐도 고리타분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더 기가 막혔어요. 말끝마다 여잔 원래 이래야죠. 여자가 나대는 건 좀 그렇죠. 요즘 여자들은 왜 이렇게 무례한 건지 쯧쯧쯧. 입만 열면 여자, 여자, 여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꾹꾹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걸 대체 왜 나한테 소개했지? 속으로 지인을 100번도 넘게 원망했답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억지로 미소도 지어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긴 했지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남자, 지금 제 남편은요, 장남이 아니었어요.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 누구라도 장남이라 착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댁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집안이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위기를 고수하고 있었죠. 아주 대단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남편도 자연스럽게 남자가 중심인 집안에서 자란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장남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 집안의 중심은 나라는 태도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위에 결혼한 형님이 있었고 그 아래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시누이가 당시에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하며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시댁 분위기상 딸을 아들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체면이 안 선다는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동생이니까 급하게 남편의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이없게도 그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은 제게 숨기지 않고 직접 말했답니다. 사실 제 여동생이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제가 빨리 결혼해야 집안에 평화가 찾아와서 아하하하.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답니다. 와, 이 사람은 결혼을 그냥 집안 행사 일정 맞춰도 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전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사계절을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저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었어야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라도 이 사람은 나와 결혼 생각이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인연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속으론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강했고 한 번 보고 많은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맙소사. 그것도 예고 없이 꽃다발 하나 들고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순간 놀랐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아낸 거지? 알고 보니 저를 소개해준 지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물어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기 서 있는 남편은 마치 장군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직진하는 말투로 말했죠. 저 미정 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께 허락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이게 뭐지?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만남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드라마 찍듯이 집까지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누구세요? 부터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아빠가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아빤 평소에 남자는 우직해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셨던 분인데 그날 처음 본 남편에게 호감이 확 꽂히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무엇보다 딸을 굶기지 않겠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빠에게 술을 권한 거예요. 그날 저녁 갑자기 밥상이 차려졌고 남편과 아빠는 어느새 마주 앉아서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딸만 둘. 저랑 동생은 엄마를 닮아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체질이었거든요. 아빤 늘 혼술하시거나 술 친구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는데 그날 남편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술을 잘 마시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거기다 사람도 싹싹하니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죠. 술 한 잔, 두 잔 오가더니 아빠는 어느새 얼굴이 발그레해져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미정이 굶기진 않겠네. 남자란 게 저 정도면 괜찮지. 김서방, 장인어른 한번 해보게. 따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난 아직 그 사람 마음의 문도 안 열었는데 우리 아빠는 이미 결혼 허락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에도 남편은 정말 끈질기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밥 사주고 퇴근길에 몰래 선물 놓고 가고 명절이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일부러 찾아오고 정말이지 전형적인 직진형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처음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하객들 사이에서 부모님이 웃고 계시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 웨딩 드레스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정확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시댁이라는 단어가 그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놓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조금 고리타분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다 싶었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그저 눈치만 보는 차남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선 입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형 말 따라야지. 형이 그렇게 하자면 그냥 해야지. 형수님이 그러셨으면 그런 거지. 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알게 되었죠. 이 집안의 가장 센 사람은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아주버니 부부였다는 걸요. 말 그대로 아주버니 부부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시댁 행사도 아주버니 부부 시간표에 맞춰지고 명절 스케줄도 아주버니 부부 손바닥 안에서 움직였죠. 그렇게 위에서 누르고 옆에선 남편이 가만히 있고 저는 점점 작아졌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또렷한 비참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이 저희 집에 식사를 하러 온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니 부부, 시누이 부부 정말 북적북적했죠. 저는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날 밤엔 잠도 거의 못 자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 특별히 주문이 들어왔던 시어머니가 꼭 하라고 했던 형님이 좋아한다는 연잎밥까지 따로 준비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즈음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니 형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제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동서, 잠깐만 이리 와봐. 네? 형님, 무슨, 뭔가 잘못됐나? 음식에 뭐가 들어갔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죠.
그렇게 따라간 곳은 화장실 앞. 그 좁은 복도에서 형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화장실에서 날파리 2마리 발견했대. 동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 내가 대신하는 거야. 네? 날파리 2마리요? 동서, 나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거라는 거 알아.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집을 며느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좋아라 하시겠어? 식사 잘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네. 화장실에서 날파리 2마리를 파서. 아니, 형님, 청소 똑바로 해.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가서 날파리 잡아. 어머니가 날파리 잡아서 가지고 오래. 알았어? 전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전이며 찜이며 음식을 하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냉장고를 비워가며 준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화장실 벌레였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 행동이었어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 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비참했던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불을 켜고 한 손에 휴지를 쥐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날아다니는 그 하찮은 날파리를 30분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바닥을 기던 자존심이 그때는 어느새 변기 아래로 꺼져버린 느낌이었죠.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던 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 자리에선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벽을 보고 천장을 보고 휴지를 만지작거리며 날파리를 쫓았죠. 식사가 끝나고 다들 웃으며 자리를 정리하고 형님은 형님대로 동서 수고 많았어 말을 툭 던졌고 시어머니는 다음에 문 열어놓고 환기 좀 시켜라며 핀잔을 주셨어요. 그 말, 그 눈빛, 그 시선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에야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쪼이고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 화장실에서 벌레 잡았어. 남편이 슬쩍 고개만 돌렸어요.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말도 표정도 아무것도 없이 그 모습에 더 이상 억눌려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형님이 날 부르더니 시어머니가 불쾌하셨다고 벌레 잡으래.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화장실에서 천장 보고 벽 보고 벌레 2마리 잡으려고.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듯 가슴에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얹혀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 집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공동명의 하자고 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괜히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체면 생각해서 당신 이름으로만 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뭐야? 당신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집주인도 아닌 것처럼 눈치 보고 벌레나 잡고 있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어떤 반응도 없었죠. 난 지금 당신과 같은 선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난 그 사람들한테 매번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당신도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내가 얹혀 사는 거면 말해봐. 진짜 얹혀 사는 거면 내가 그냥 나갈게. 나 지금 친정으로 갈 거야. 이렇게 못 살겠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꺼낸 것이요. 그 전까진 참았죠. 결혼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시댁은 원래 이런 거니까 나만 조용하면 다 되겠지. 분위기가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들로 저를 억지로 꾹꾹 눌러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은 나는 이 집안에서 날파리 같은 존재구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귀찮고 불쾌한 그런 존재. 식사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보냈고 잠도 못 자고 손도 끝까지 깨질 정도로 정성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온 말은 화장실에 날파리가 있어서 불쾌하다. 우리 아들 집을 어찌 네가 감히 라는 거였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들어야 하지?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한 거였죠.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미정아, 미안해. 아휴,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항상 자기 식구들 편을 들던 남편이었는데,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눈이 퉁퉁 부어있을 만큼 울고 나서야 남편도 자기 감정을 드러냈어요. 사실 나도 집에 데려다 주면서 형수님한테 한마디 들었어. 당신 이야기하더라. 날파리 얘기 나도 들었어. 사실은 미정아, 나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네가 웃고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나도 막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 정말 미안해, 미정아. 남편이 사과를 했습니다. 말끝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게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시댁 사람들에게 제 입장을 대변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냥 마음의 정리 정도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날 밤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들더니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그런 안부 전하겠거니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형, 잠깐 시간 돼? 오늘 집에서 좀 일이 있었잖아. 형수님이 말이야. 그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고 떨리고 마치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남편은 아주버니에게 점잖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할 말은 뚜렷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형, 그 오늘 엄마가 그러셨다며? 화장실에 날파리 있다고 불쾌하셨다고. 남편은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어쩌면 자신도 지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집 미정이 돈 반 들어갔어. 형도 알잖아. 근데 자꾸 미정이가 나한테 얹혀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설령 진짜 얹혀 산다고 해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는데 손끝이 싸늘해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겉으로 조용하고 가족 일엔 늘 물러서던 남편이 처음으로 가족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한편으론 묘하게 가슴에 먹먹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나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는 이번엔 시어머니에게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가 오늘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화장실 벌레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뭔가 자꾸 우리 집에서 미정이를 무시하는 느낌?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 집 엄마 모르셨겠지만 미정이도 돈 냈어요. 둘이 같이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제 이름으로만 돼 있다고 미정을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말끝마다 숨을 꾹 참으며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아무 일 없을까? 그냥 무사하게 그들이 남편의 뜻을 알아줄까? 뭔가 큰 보복이 오는 거 아닐까?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 보복은 아주 크게 그리고 단호하게 찾아왔죠. 한 일주일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형님 부부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일주일 전에 니들이 하는 말 잘 들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애들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입도 텄으니 이젠 자식된 도리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뭔 소리인가 했더니 형님이 그러더군요. 서방님, 저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 제사 항상 제가 도맡아서 하신 건 알죠? 저 임신했을 때도 아버님 제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형수님, 기억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제 이 제사 동서한테 주려고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이 집에서 어른 노릇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제가 그거 들어주려고요. 동서, 아버님 제사 가져가. 네? 형님, 그게 무슨,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나요? 왜? 돌인 싫고 입은 털고 싶어? 난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속내 내비춘 적 없는 사람이라고. 왜냐? 건방진 여자 될 테니까. 그리고 무례한 여자 될 테니까. 그런데 동선, 허, 가져가. 내가 줄 테니까 어른 노릇 한번 해보라고. 형, 아니 지금 이게 형수님. 가져가 이 새끼야. 거절하면 아버지 노하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집만 보셨는데 이젠 둘째 아들 집도 보셔야지. 둘째 며느리도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 안 그래요, 채수 씨? 여기서 지내도록 해. 효도해야지. 안 그래요, 채수 씨?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그동안 명절이든 제사든 한 번도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형님이 중심이었고 저는 그냥 묵묵히 옆에서 거들 뿐이었죠. 그러니 무슨 순서가 어떻게 되고 음식은 뭘 얼마큼 해야 하고 어디에 어떤 상차림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제사 주관을 맡으라뇨. 이렇게 복수를 하다니 저는 마지막 희망을 남편에게 걸었어요. 이건 아니라고. 지금만큼은 내 편이 돼줄 거라고. 그런데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제사도 모시고 효도도 하고 싶었거든요. 웃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입꼬리 살짝 올린 채 그렇게 하겠다고 효도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사람 정말로 변한 게 없구나. 며칠 전 벌벌 떨며 자기 가족에게 전화 걸고 미정이 돈 반 들어간 집이라며 단단히 목소리 높이던 그 사람은 그날 거기 없었어요. 역시나 결국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말, 그게 진짜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2주 뒤에 있었던 그 제삿날, 저는 배꼽을 잡았고 시댁 사람들은 뒷목을 잡았답니다. 바로 개조된 남편 때문에 말이죠.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그 전까지 늘 무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TV 앞에 딱 붙어서 여행 홈쇼핑 채널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요즘은 홈쇼핑도 정보성으로 보나 보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계속 일본, 대만, 중국, 해외여행 프로그램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밥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제게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묻더라고요. 여보, 저기 갈까? 일본 어때? 아니면 중국? 아니면 당신 가고 싶은 데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전 그저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나 싶었어요. 속으론 천장이 무너질 듯 쌓여가는 제사 스트레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행지 얘기를 꺼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속이 탈 대로 타 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마치 일상 대화라도 하듯 말장난처럼 묻는 그 태도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남았죠.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그날 제삿날이 다가오면서 모든 게 밝혀지며 정확히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날 아침 형님과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냐고. 말하는 톤이 참 가관이었어요. 마치 제가 수십 년 제사를 모셔온 노련한 맏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다 알겠지. 라는 전자를 툭툭 뱉는 말들. 저는 그 모든 물음에 단 하나의 감정도 담지 않은 말투로 답했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남편도 옆에서 말했죠. 그냥 그렇게 대답해. 어차피 곧 알게 되실 테니까. 그렇게 점심이 지나고 슬슬 모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형님네, 시어머니, 시누이네까지 모두 저희 집으로 온다고 했고 저도 그저 그러세요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정확히 지나자마자 우리 부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 또 전화, 또 전화. 정신없이 쏟아지는 부재중 통화와 연달아 터지는 메시지 알림음. 어디냐?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왜 문 안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이래? 문 열어. 제사 지내야지.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카톡, 문자, 전화 그야말로 폭격이 쏟아지듯 몰아쳤어요. 집 앞에 모인 시댁 식구들의 전화와 메시지가 눈처럼 쏟아지고 있을 때 남편은 말없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단체 톡방을 열었죠. 이후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의 손목에 걸린 시계 하나. 그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유품이었던 시계였습니다. 가죽 밴드가 파래고 세월이 흔적이 가득 묻어있는 그 시계. 그리고 그 시계 너머로는 찬찬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닷바람이 스쳐가는 듯한 파란빛 풍경. 그 배경 위로 조용히 그러나 아주 의도적으로 담긴 시계. 제사를 모셔야 할 그날 시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차고 남편은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톡에는 이렇게 장문의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여행 오니 좋네. 식사는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이젠 눈 호강 좀 시켜드리려고요. 아버지 유품과 여행 온 거니 아버지와 함께 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소개시켜 드렸네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들 오셨죠? 비번 알려드릴 테니 집에 들어가셔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알아서들 먹고들 가세요. 제사를 지내려다가 여행이 더 효도인 듯 해서 그냥 훌쩍 떠났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며 시아버지 시계 위에 손을 살짝 얹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왜 여행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러다 남편이 숙소에서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어. 그런데 그게 공항이었다? 말씀은 없으셨는데 딱 알겠더라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아버지랑 비행기 타본 적이 없더라고. 살아 계셨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어디 한번 모시고 나간 적도 없었고. 근데 제사를 모셔오라니까 그 꿈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쳐다보시더라. 그 말을 하면 남편은 살짝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효도했어. 오늘 꿈에 아버지가 나오시려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제사 대신 여행을 택했고 제사 대신 진짜 시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택했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했죠. 남편은 그러더군요. 이젠 이게 진짜 가족이니까 이젠 이 사람들이 내가 지켜야 할 내 전부니까. 그렇게 다녀온 여행 뒤 시댁은 난리가 났죠. 형님은 형님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건 폐륜이다. 체면이 안 선다. 집안의 맥이 끊어진다고 난리였죠. 하지만 그 앞에서 남편은 더 이상 떨지도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형님, 엄마, 더는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아내와 제 가정입니다. 제사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 지내세요. 전 아버지 유품과 함께 앞으로도 매년 여행 갈 겁니다. 제 방식이 싫으면 형님이 제사밥 차려 드리든지요. 그 말이 끝나자 정말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반해버렸어요. 그토록 무기력하던 사람이 이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태어나 보니 세상에 딱 그 사람을 빼다 박은 딸 아이였어요. 눈빛이며 입매며 웃는 모습까지 이제는 그 딸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댁은 여전히 가풍을 운운하고 손녀라서 어쩌고 저쩌고 불편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는 다르죠. 이딴 가풍? 싹 다 갈아엎어야 해. 내 딸이 우리 집 같은 곳에 며느리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되면 그냥 내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돼.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시댁 발길을 줄여갔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는 소중한 일상과 웃음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제사는요? 네, 당연히 형님 댁에서 지내십니다. 저희는 그 제사에 살짝 참석을 하고 그리고 늘 그렇듯 시아버지의 시계와 함께 매년 여행을 떠납니다. 참 재밌는 집안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